대화여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영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동아시아 세계 변동을 학습하시면서 우리 교과서에 구성되어 있는 동향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차례부터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타이완 섬에서 있었던 반청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이 원래 동아시아사에서 배운 내용도 있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들 세계사 문제 풀면서 아시다시피 이 관련된 설명이 자꾸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무슨 나라 때문에? 라고 하면 틀려. 조심해야 돼. 청나라가 바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자성의 반란으로 멸망을 당했죠. 이 상황부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이제 지금의 베이징 안에 있는 경산공원이라는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경산에서 자결을 하거든. 그렇다고 모든 명나라가 황족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의 일부 황족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거든. 이것을 우리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남쪽의 명나라라고 해서 남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명 정부가 요 난징, 한저우, 후저우, 광저우 요 이제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였는데요. 특히 이제 명나라 시절이 난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난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자성의 반란을 이렇게 나름대로 막는 형국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요 베이징을 바로 점령해 버리는 나라가 청나라 맞지요? 그래서 베이징을 무혈 입성했었던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요 중국 남부 지방도 청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요 과정에서 이제 타이완 섬이랑 관련되어 있었던 건데요. 자, 요 타이완 섬은 원래 엄밀히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섬입니다. 여기 섬은 기본적으로 타이완 원주민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그 오세아니아 계통의 민족이 살고 있었고요. 이 원주민들에 대한 이제 그 뭐 대립 내지는 갈등 자체가 물론 그 고대 사회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섬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해적 세력 내지는 해상 무역을 했었던 상인들이 이제 몇몇의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 무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정지롱이라 부르는 해적이었었는데요. 정지룡의 아들 정성몽이라는 사람까지 이 두 부자가 타이완섬을 중심으로 이제 해상무역, 뭐 나쁘게 말하면 해적이죠. 이걸 전개하면서 이 남명 정부 세력을 지지한 거야. 그래서 이 타이완섬을 중심으로 남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명나라를 부활시키고 청나라를 멸망시키자고 하는 반청국명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는 유능한 이제 눈엣 밭이잖아.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타이완섬을 이제 목표로 해서 대거 이제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청나라 황제로 따지면 강희제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희제 입장에서는 요 해상 무역을 이제 독점하면서 이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제 정성공 세력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동아시아사에 등장하게 되는 해상무역 철폐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우리 이 명령을 천계령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배운 학생들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었던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성공도 이제 버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남명 정부에 결탁을 했었는데 청나라의 거센 반격을 받고 끝내 타이완을 중심으로 하는 정성공 세력은 몰락하고 결국 이 남명 정부도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타이완 섬이 이제 청나라 영토로 이제 시로 지배가 되긴 됐는데요. 이제 어쨌거나 이제 타이완 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중국과 별개의 이제 역사를 갖고 있었다가 정성몽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의 부활을 이끌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정작 지금의 중화민국 사람들은 이 정성몽을 재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는
아니라도 요 지금의 타이완 중화민국에서는 정성공을 의례어 화신으로 기억되고 있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타이완 반청동 세력이라 말하겠고요. 요 시기가 이제 걸륭제때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강희제죠? 강희제. 자, 우리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옹정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그때 이제 그 동양사의 모든 이제 황제 이름 총정리해드렸었는데요. 옹정, 아까 배웠던 강희, 그리고 뒤에 있었던 걸륭 모두 연호를 따서 만들어진 황제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옹정제 황제인데요. 이제 그 본 강에서 들었던 것처럼 요 이제 그 강희제의 많은 총애를 받았던 그 아들입니다. 이제 그 수십 명 이상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강희제가 이제 몇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아이신기호로 인전이 수많은 이복 형제들을 다 이렇게 내치고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옹정제가 자신의 그 황제 그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수많은 형제들을 견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형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또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제 중국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 이름을 보보경심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옹정제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옹정제 업적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군기처설림. 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왕권 강화의 대표적인 그 기구 이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황제 자리를 둘러싼 이제 형제들의 갈등을 다룬 이제 요 보보경심을 우리나라에서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리메이크를 했죠. 그래서 보보경심 고려를 이제 적용시켜서 보보경심 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기가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옹정제가 되는 거지. 알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제 고려시대 따지면 왕욱 강한을 그리고 이제 왕은 역할을 맡았던 백현, 엑소백현 그리고 이제 13황자 역할을 맡았던 왕욱, 남주엽 실제 있었던 요 중국 청나라 때 황자들의 별난한 권력 다툼을 그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관련 설명을 바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업적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본 강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부분이 네르친스크 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나중에 서양사에서도 러시아를 배우게 되면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세트 아이템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추가로 알려드릴 부분이 바로 캬흐타 조약입니다. 이번에 이제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 구성이 바뀌게 되면서 캬흐타 조약에 대한 설명이 현재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하지만 작년 수능에서는 언급되었던 부분이라서 캬흐타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르친스크 조약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르친스크는 이제 도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때 황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강희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 보시면 책을 읽고 있지. 책을 읽고 있는 강희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북쪽 나라 보시면 러시아가 있어요. 자, 러시아는 그때가 이제 로마노프 왕조 시절에 이제 러시아였었는데요. 원래 왼쪽에 이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동쪽으로 동방 원정을 떠나게 되거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청나라 북쪽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준가르. 우리 준가르, 몽골의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카자크들도 이렇게 말 타고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원래 이 땅이 이제 특히 이 땅이 이제 그 만주족에 아주 발생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영토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되자 자 청나라의 강희제와 그 당시에 러시아에 있었던 표트르 대제가 합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토를 합의를 봅니다. 앞으로 이만큼 영토를 정하자라고 하는 조약의 이름을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아직 이제 확실하게
영토 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동시베리아 지역 중에 청나라와 러시아 사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합의했거든. 이때가 강희조 개항 다음부터였었던 옹정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짜르는 중요하지 않고요. 러시아 짜르였었던 이제 표트르 2세 그리고 청나라의 옹정제 때 캬흐타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국경종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을 캬흐타 조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제 청나라 황제거든. 그래서 네르친스크는 강희제 그리고 캬흐타는 옹정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앞글자를 따면 됩니다. 자, 네, 히 캬흐타 조약은 옹정제 네이 캬옹 네, 이렇게 지효쌤과 함께하는 암기 비법으로 네이 캬옹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살펴보실까요? 자, 자료 4번 여기 나와 있는 명나라 청나라 때 있었던 출판문의 발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나라 청나라 시절이 이제 그 출판 문화의 발달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국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서민 문화의 발달도 같이 맞물려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사에서 서민 문화의 발달을 떠올리게 보면 자연스럽게 송나라부터죠. 그래서 송나라 때는 주로 국어 말로 하는 거나 통속 문학이 발달하였었고 원나라 때도 활성화되었다면 명나라 청나라 때는 이제 구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제 대량으로 책을 만드는 이제 기술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출판 문화에 따른 좀 더 확장된 포괄된 개념으로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책 분야부터 알려드리게 되면은 서거전서라는 책과 강의자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이게 먼저입니다. 자, 사람 그 연호가 아예 있지. 무슨 형제 때? 당연히 강희 형제 때죠. 강희제부터 만들어졌던 한자의 이거는 이제 사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딕셔너리 강희 자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의 중국에 사용하고 있는 한자 사전 5편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말할 수 있겠군요. 자, 서고전서는 황제가 중요합니다. 걸륭제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교과서 설명 있습니다. 시기 모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걸륭제 같은 경우는 이 서고전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좀 대단한 작업이야. 이제 중국에 있었던 모든 책을 싹 다 끌어 모아가지고 분류별로 섹션별로 나누어 놓고 나서 모든 책의 논문을 다 이렇게 때려 박아가지고 정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책의 모든 것 뭐 총서의 개념으로 완성되었던 백과사전의 개념을 사고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사의 대표적인 이제 서적 관련한 작업으로 이 두 책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서민문학의 또 두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뭐 되게 많긴 합니다. 뭐 삼국지연이 여기 없지만 교과서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호지 아니면은 서유기, 네. 소설이 만들어진 것은 이때가 맞고요. 또 이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소설 중에서는 홍로몽도 같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낙에 유명한 이야기인 거 아시죠? 삼국시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그 이제 소설이 되겠습니다. 삼국지가 삼국지는 역사책이고 삼국지연의가 소설 이름입니다. 그 삼국시대에 있었던 우리 그 유비를 중심으로 하는 삼형제의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원결의하는 모습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삼국지연의가 명나라 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왜 할 수 있느냐? 삼국지 안에 있는 장비 문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기의 그 보증이 잘못되어 있어.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관우가 있는데요. 관우의 무기가 청룡 언월도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런 무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삼국시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런 언월도, 카드 기능을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창, 뭐 방천극, 삼호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 시대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증이 문자가 있는 소설이 삼국지연이거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호지의 108영웅의 무기들도 사실상 명나라, 청나라 때 있었던 무기를 보통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요 서민문학의 발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고요. 자, 홍로병은 또 왜 중요하냐면, 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가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400명 이상이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많은 소설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교 덕목을 비판하고 특히 남성 중심 사회를 있었던 모습, 그다음 부정부패를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에서 요 홍로몽은 걸륭제 말기부터 몰락해 가는 청나라의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학문을 홍로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홍로몽을 연구하는 이제 하나의 학문 분야라고 해서 홍학, 플라밍고 아니고 그 홍학이랑 하는 분야도 중국에서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학생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여성을 대표로 하는 문학이 있었음을 같이 기억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다시피 걸륭제가 이제 이렇게 쇠퇴하는 이제 걸륭제 말기부터가 청나라가 쇠퇴하는 과정이거든. 그 당시에 뭐 가경제, 뭐 도광제, 한풍제 이때가 딱 이제 19세기 이제 서양 세력과 조우하는 과정에서 청나라가 몰락하는 과정이라 청나라의 전성기를 걸륭제까지 딱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쪽에 나와 있는 3번 전례 문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연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보겠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교령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명나라 말기 때 예수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땅에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또 전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우리 그 고려만국 전도를 만들었던 마테오 리치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시기 때 이제 명나라 말기, 청나라 급초기 때는 그래도 이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의 풍습, 중국의 어떠한 그런 이제 예절에 맞게 개량화한 천주교를 전파하자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에 있었던 또 다른 지파 선교사들은 이거를 비판하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교 본연의 정신으로 천주교를 전파해야지. 아니, 천주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한다고? 제사는 미신인데 어떻게 중국 사람들한테 제사를 허용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느냐. 제사상을 차리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되는데 중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례, 그동안 해왔던 예절과 풍습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렇게 전파하게 해버리게 된다면 이건 크리스트교를 왜곡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비판이 일어났던 것을 클레멘스 11세 교황이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본연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나라 초기에는 이러한 이제 모습 때문에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제 천주교에 대한 사상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웅정제와 걸륭제를 거치게 되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같이 문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벽에서 나와 있는 것은 웅정제의 금교령입니다. 황제 웅정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입신한 자는 해당 지방간이 엄히 금지하며 믿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자, 바이블을 읽거나 하면 중조로 다스리소서 라는 요청에 옹정되는 오케이, 허우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강희제 때 먼저 크리스트교 선교사의 입국을 금지시켰고요. 최종적으로 옹정제 때 크리스트교를 금지시켰다는 것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보시게 되면요. 50쪽 나와 있는 일본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물론 이제 일본사 자체가 수능에서 많이 나오진 않아서 이제 유정원 선생님께서 8강에서 한꺼번에 설명하신 것은 맞지만 교과서 설명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빠뜨린 것 같아서요.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능과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내용이기보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신 문제로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막부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지요. 이제 그 주성 선생님께서 암기 만드셨는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자, 최초의 막부의 중심지는 가마쿠라입니다. 지금 이제 그 도쿄에 가서 신축구역에서 전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그 가마쿠라입니다. 가마쿠라의 유명한 것이 TMI이긴 한데 슬램덩크의 그 배경이 되는 또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슬램덩크를 보시는 학생이 있다면 가마쿠라를 도쿄에서 전철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동전이 대량 유입되면서 화폐 경제가 발달한 시기였었고요. 같은 시기였었거든.
그리고 선종불교와 숭대비 도입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송나라 시절이니까, 그치? 그리고 선종불교는 이 시기 때 한반도에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배우셨던 선종불교 같이 맞물려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에 쌀과 보리를 돌려 심는 이모작이 보급되었었고요. 일부 지역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각지에 뭐 5일장, 10일장 같은 정기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지? 정확하게 말하면 몽골군이 아닌 원나라입니다. 왜? 이 당시 쿠블라이 칸이 제위하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원나라와 고려 연합군이었었던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두 차례 침략을 받았지만, 자, 도시 이름 보실까요? 하카타. 여러분들 단연 학생들 알겠지만 지금 이름을 후쿠오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라도섬은요, 여기가 나가사키거든? 나가사키 앞바다에 있는 섬이라서 이 지역에서 막아냈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막아낸 거는 일본이 잘 써서 막아낸 것이 아니라 신이 주신 바람이라는 카미카자가 막아줬지요. 이렇게 함께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이제 막부의 두 번째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무로마치라는 도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수도 이름은 교토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교토가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강합무역입니다. 자, 중국사에서 배웠습니다. 명나라 초기 때 일본한테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는데 그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감합무역이라고 부른다고 미음 그게 했었죠. 저 수업 시간에. 자, 그리고 이제 경제적 발전을 보시게 되면 저수지를 많이 만들게 되면서 이모작이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마쿠르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조심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라 부르는데요. 상공업자의 동업조의 개념으로서 우리 중국사에서는 이제 뭐 행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배웠을 텐데 회관이라고 배웠을 텐데 일본어에서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도 가면은 자라고 붙어있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 게 도쿄에 가면 뭐 김자, 가부키자 이렇게 단어 쓰는 것도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무로마치 말기 시대가 이제 16세기 전반 15세기 후반인데요. 이때 이제 중심이 되었던 쇼군의 힘이 이제 권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각 지방에 있었던 다이묘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 시대는 일본어로는 생고쿠 시대, 우리말로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는 또 우리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누야샤가 배경이 되고 있죠. 또 이제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름대로 전국시대의 그 후반기를 장식하면서 통일을 달성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이제 장군이었는데요. 나중에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의 부하였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1590년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으켰던 전쟁이 우리가 알다시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제 임진왜란이 끝 무렵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되었었고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문제에 결국은 또 다른 세력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결국 정권을 이제 전복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이 일본어로 말하게 되면 세키가하라 전투라 말하겠는데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싸웁니다. 이때 이제 동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력이 도쿠가와 이에였었거든. 그래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도요토미 그 가문을 무너뜨리고 에도, 지금의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도쿠가와 막부, 우리 같은 말로 에도 막부라 부르는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에서 소개가 되었던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인데 일본의 숲길에 갑자야와라고 하는 부분에 요 세 명의 영웅을 이제 그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두견새가 있는데 이제 새를 이렇게 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찍찍찍찍 울고 싶어 하는데 이 세 명이 울리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새를 울리고 싶어. 어떻게 하느냐? 고로시대 시마에 즉시 죽여버려서 뭐 네 새가 안 울어? 야 죽어.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나온다는 거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견새를 울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카세테 미세요. 새가 안 울어?
어떻게 하면 새를 울리면 될까? 새를 울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장깨를 부린다는 거지. 하지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가 안 울어? 그래? 자, 네가 오나 내가 또 나중에 포기하나 한번 지켜볼까? 하면서 마크바데마도 새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정치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감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사람, 재치 있게 시대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대를 타는 사람, 아니면 느긋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이제 삶의 뭐 스타일이나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취향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유명한 일화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있었던 양반 권력 체제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능과 모의고사에 나오지는 않지만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본 이름은 성리학이었었지요.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집권 체제가 마련되었다는 것, 한국사에서 선생님과 함께 2년 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종대왕 때 있었던 업적으로서는 훈민정음 창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 이제 전후기를 분수령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임진왜란이 되겠는데, 임진왜란과 정전을 거치게 되면서 나라가 이제 망할 뻔했었지. 하지만 명나라의 도움과 조선의 자생적인 힘을 바탕으로 살아나게 되었었고요. 광해군 이후에 통신사가 재개가 되면서 일본과 다시 이제 교류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외관이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부산을 의미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광해군 이후에 꾸준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세금제도의 개편도 있었고, 뭐 정치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개편이 있었지요. 그리고 농선산당의 진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내기법의 확대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의 변화를 야기했다는 점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와 서양의 학문, 서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었지요. 그리고 사회와 경제적인 변화와 식물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문화를 향유하는 이 이제 주체가 이제 양반들이 아닌 서민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탈춤, 뭐 판소리, 뭐 민화, 풍속화 중심으로 하는 서민 문화의 발달도 조선 후기 때 있었음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감합과 휴인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제 세계사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개념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의에서 짚어주지 않고 있거든.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괄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런 괄호는 이제 한자 발음 그대로 병기하는 거고, 요 이제 이 대괄호는 보통 이제 원어 발음을 살리기 위한 이제 괄호 표시인데, 이거는 한자 발음, 이거는 일본어 발음입니다. 자, 간합, 미음, 무슨 나라 때 있었다고? 중국 명나라 때 있었습니다. 명나라 때 있었고 미음을 따보세요. 무슨로 마치 맞고 무로 마치 맞고예요. 미음, 미음, 미음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기억나시죠? 자, 간합은 원래 있었던 종이를 이렇게 반띵을 해가지고 이 종이는 명나라가 갖고 이 남은 종이는 일본 상인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 허락받은 상인이니? 네. 보여봐 하면서 딱 맞춰보면서 일치하네. 그래서 너는 우리 허락한 상인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 개념을 감합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 발음은 주인장이에요. 이 주인, 이게 붉은 도장이거든. 여기 붉은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장을 발급했던 것은 일본에서 다른 상인들한테 그 당시 발급했었던 무역 허가증입니다. 자, 이거는 명나라가 발급했던 종이라면 이거는 일본의 에도幕府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이제 못하게 막았었거든. 외부의 창궐 때문에. 하지만 네덜란드와의 제한된 교역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특히 조선이랑 일부 명나라, 청나라와의 교역을 위해 만들어진 무역 허가증을 추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나라라는 공통점은 있지만요. 아시겠죠? 차이를 알 수 있는 감합과 추인장이었었고요.
동아시아사 공부학부 학생들은 휴인장과 더불어 또 이제 증명했었던 것도 같이 배웠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사에 조금 더 난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책이 있다면 해체신서라고 합니다. 일본이 특이하게 이제 서양 국가와의 모든 이제 그 교류를 단절했지만 딱 하나 오로지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했다는 것을 기억나실 겁니다. 원래 이제 네덜란드를 다른 말로 홀란드라 부르는데요. 이 홀란드라고 하는 발음을 일본 발음으로 하면은 호란다, 오란다라고 합니다. 그 오란다의 난을 따서 우리가 란가투 한자 발음으로 난학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신서는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서양의 의학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의학 서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이게 이제 신체의 이 콩팥 이제 이거 이제 그림들이거든. 신장 이런 그림이라서 이게 해부학이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스기타 겐바쿠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린 책으로 해체신서가 유명합니다. 또 이 책이 또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게 일본에서 번역된 최초의 서양 책이라는 겁니다. 네, 재미있는 이제 역사가 담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에도 시대 있었던 조카마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조심히 하겠습니다. 조카마치. 자, 조카마치 같은 경우는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특별한 상업 중심지 아니면 상업지역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인데요. 알다시피 이제 에도 시대 때는 병농 분리 정책에 따라서 무상업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고 상인과 수거업자 사는 지역이 달랐다는 거 공부했을 겁니다. 그치요? 우리 교과서 나와 있는 지도이라고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거주하는 지역 달리 상인과 수거업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조닌이라고 합니다. 이 조가 이제 일본 발음으로 조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게 거리, 스트리트를 의미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존이 살고 있는 거리, 마을 이런 개념으로 조카마치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 밑에 있는 지역 또는 거리라는 뜻으로 조카마치를 형상으로 존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었는데 자, 돈이 있잖아. 나름대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학을 서민 문학을 뭐라고 하냐면 존인 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에서 있었던 서민 문학의 발달 그리고 청나라, 명나라 때 있었던 서민 문학의 발달이 활발 이세술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 일본 에도목고 때는 존인 문화의 형성이라는 공통적인 특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에도목고 때 있었던 다이묘 통제하는 특이한 제도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60쪽 내용은 꼭 반드시 읽으셔야겠습니다. 자, 무슨 제도를 말하려고 하냐면 상킨코타이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자 발음으로 하면은 참근교대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에도 시대 중심이 에도잖아. 도쿄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이제 쇼군이 살고 있는 에도를 이제 가서 인사를 드리는 거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도로. 뭐 지금도 아시다시피 일본에 있는 몇 개 중요한 도로가 있는데 대표적인 도로가 이제 도카이도라고 부르는 이제 그 신칸센 다니는 이름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도로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키코타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매년 다이묘가 쇼군한테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바치고 나중에 선물을 받은 대가로 나중에 또 뭐 이렇게 단일품 가지고 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방에 있는 번외 세력을 중앙이 막과 통제하지. 우린 이 체제를 막번 체제라고 부르겠고 이 막번 체제를 통해서 에도 시대 때는 중앙 집권적인 봉건 체제가 같이 있었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만 등장하는 서양의 봉건 제도와 구별되는 특이한 형태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확인 학습 문제 2개를 풀고 나서 우리 보충학습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은 2가지의 질문이 있어서 가 지문과 나 지문에 대한 그 제도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하는 출처 중요합니다. 자, 무슨 나라 역사책이라고? 명나라 역사책이야.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식화지.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식화지라는 개념이 뭐 만물, 뭐 수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풍속,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한 제도 같은 것을 적어내는 이 분야를 식화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경제 관련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봅시다. 각 현의 토지세와 요역을 모두 합치고 각종 잡다한 부담을 모두 합쳐서 한 가지 종목으로 하여 1조로 통합을 하며 토지의 넓이에 따라 은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확대시킬 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제도 뭐라고 합니까? 명단에서 만들어진 1조 편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나 지금은요, 지문을 봐봐. 무슨 단어가 나와 있지? 청이 나와 있어, 청. 그치? 자, 그리고 선생님 이거를 강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청나라는 항상 이제 명단하고 더불어 연호 매어로가 있었지요. 자, 이거 묘호 아닙니까? 자, 하지만 이 성조를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강의자가 되거든. 그래서 강의제의 업적 중에서도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인정은 늘더라도 토지는 늘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 인정을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영원히 고정해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정으로부터 꼭 정세를 거둘 필요가 없다. 무슨 소리다? 앞으로 사람 수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말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1조 편법은 명나라 시대 때 있었고 정확히 말하면 만력제 때 있었던 장거증의 개혁 때 확대되는 세금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요. 지정인정 같은 경우는 의로 세금을 걷지만 청나라 강희제 때 처음 실시되었던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개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각종 세금을 통합한다는 개념이 있었고 의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공통점도 있겠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명나라의 1조 편법은 우리 당나라 때 배웠던 양세법 아시죠? 양세법 제도가 그대로 쭉 이어온 거야. 800년 가까이. 그랬다가 이제 지세와 정세, 토지세와 호구세를 중심으로 세금이 통폐합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정인제는 더 통폐합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는 머리세, 인구수에 따라 세금 걷지 말고 토지세만 세금을 걷자. 땅이 많이 있는 사람한테, 수확을 많이 한 사람한테만 세금을 걷으면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인구에 대한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하긴 하되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특강에 나와 있는 인구수가 확 늘어나는 우리 요 그래프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학특강에 나왔던 그 설명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5쪽 나와 있는 3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참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 그림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참 교과서가 참신하게 그림 조사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로서는 우리 렘브란트와 빈센트 반 고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반 고흐의 그림이 몇 가지 더 이거 말고 더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역사적인 이제 동서문화 교류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가는 화가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뒤에 보시게 되면요, 후지산이 있고 가부키를 하는 배우가 있었거든. 이런 화풍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우키요에라고 합니다. 자, 우키요에 무슨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 그림입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에 서면 문학의 대표로 만들어졌던 우리 일본 화풍을 우키요에 하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하는 조닌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조닌 문화가 발달이 되었었고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에도와 유일하게 서양과 거래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였었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바로 유로와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서 반대로 동양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네덜란드에서도 동양의 문화였던 일본이 소개되었는 과정에서 우리 반 고흐의 작품에 실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엄밀히 말하면 우키요에 있었던 과감한 색채 그리고 과감한 구도 등이 빈센트 반 고흐 그림에 담겨 있다고도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7강과 8강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세계의 민족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벌써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내용이 동양사를 모두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세계사 전체로 보게 되면은 4분의 1 정도를 학습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주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었는지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들의 건강도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